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수업 자료 기출문제 10문제 뽑아놨어요. 그런데 이 강의 범위를 보세요. 강의 범위를 보면 야, 분명히 저번 주에 시장론까지 한 것 같은데 필기노트의 번호가 확 올라갔죠. 투자론 쪽으로. 최근에 정책론이 전형화된 문제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외부 효과 또는 공공재 정도 가끔 나오고 거의 이상한 문제들이 나와요. 뭐 조세 분류라든지, 뭐 평가사에서 대부분 시험에서 정책에서 희한한 걸 내거든요. 근데 중개사 시험이 그걸 따라가는 듯해요.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정책론은 버리자고요. 3월, 4월 달에 암기 코드로 우리가 딱 한번 이해하고. 그래서 바로 투자론으로 지금 넘어가요. 오늘 수업 자료. 그런데 투자론이 22번부터 시작입니다. 22번부터. 그런데 투자론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구하는 거. 또 하나는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수업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요놈이 중요합니다. 요거 모르면 감정, 평가, 론까지 아무것도 안 돼요. 미래가치, 현재가치는 한 문제니까 몰라도 되지만, 몰라도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되지만 얘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야간반 우리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요 수업 자료 찍고 있는 거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건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입문 강의 때 또는 제가 네이버에 카페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놨죠. 자료 창고. 네이버에 투자론을 들어가서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런 것들 찾아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무슨 계산 문제니? 이러는데 여기는 계산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공식을 암기하라고 만들어 놔야죠. 자, 우리가 세후 현금 수지니까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이죠.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은 기본 순서가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항상 크게 나누면 총소득,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 첫 번째 자, 가능 총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능은 방이 다 꽉 찼을 때니까 임대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자, 일단 가능 총소득인데 가능 총소득은 임대 가능 호수가 다 꽉 찼을 때죠. 이게 50호고 50호가 딱 차면 6, 5, 30이니까 3억 원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총소득이죠. 근데 가능 총소득을 내가 실제 유효하게 가져가는 건 아니죠. 공실이 있다면 공실난 부분은 내가 가져가지 못하죠. 원래 공식은 가능 총소득에 공실, 그 다음에 불량부채를 차감하는 거죠. 불량부채는 받지 못한 임대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된 임대료. 이게 공실, 불량부채 빼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해서 이게 실제 내가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이에요. 그래서 항상 흐름이 총소득을 먼저 분석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총소득은 임대 단위수가 꽉 찹니다.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맥시멈 6, 5, 30이니까 3억이 가능한 총소득이에요. 근데 공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실 10%는 내가 가져가지 못하죠. 그래서 나머지 90%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은 3억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효한 총소득은 공실 10%를 뺀 90% 3, 9, 27 2억 7천만 원이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볼까요? 2억 7천만. 화면에 다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나오네요. 2억 7천만 원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내가 번 총소득이니까 이제 총소득은 다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분석해야 되나요? 지출 항목이죠. 지출 항목. 첫 번째, 임대차를 통해서 나가는 경비, 영업 경비.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야. 요놈이 부채 서비스액이야. 요놈이 부채 서비스액이야. 요놈이 부채 서비스액이야.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항상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 그 다음에 이자 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원금과 이자. 그런데 이 원리금을 꼭 원금이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 여기 이자도 있어요. 이자. 그러면 요 둘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야,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이 5천만 원인데 밑에 있는 융자 이자는 무슨 뜻이니? 원리금 상환액으로 지금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5천을 갖다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자가 얼마? 그 중에 이자가 2천만 원인 거죠. 그러면 원금으로 갖다 준 부분은 얼마? 3천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 합계 5천만 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출 항목 마지막이 영업소득세죠. 그래서 항상 지출 항목, 흐름이 이래요. 총소득을 분석하고, 그러면 총소득을 분석했으면 이제 볼 거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는 지출 항목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첫 번째 영업경비,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고,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 수지고, 영업소득세까지 빼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 수지고, 영업소득세까지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되죠. 자, 그래서 항상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 임대소득은 맥시멈 총소득이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을 찾은 다음에 이게 총소득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출 항목 하나씩 영업경비를 빼면 얼마? 순이죠. 순영업소득이 2억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은행의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세전. 그럼 얼마죠? 1억 5천이네요. 5천을 뺐으니까.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 3천을 빼면 세후 현금 수지 얼마? 1억 2천만 원. 그래서 정답은 1억 2천만 원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얘는 세후 현금 수지는 보유기간이고, 세후 지분 복귀액은 기간말이죠. 기간말. 그리고 제가 일부러 막 꽈놨어요. 지분 복귀액. 자, 기간말의 현금 흐름은 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매도. 그럼 매도를 통해서 일단 버는 총소득을 분석해야죠. 총소득이 바로 매도 가격이죠. 매도 가격이 총소득이죠. 매도를 통해 내가 벌어가는 총소득. 그 다음에 총소득이 나왔으니까 이제 지출 항목을 찾아야 되는데, 지출 항목은 세 가지가 뭡니까? 기간 말에는 영업경비가 아니라 매도경비, 이렇게 암기해야죠. 영업경비가 아니라 매도경비. 영업경비는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자,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에 영업소득세는 보유기간의 지출 항목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영업경비가 아니라 매도경비, 기간 말에는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미상환 저당 잔금,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그래서 항상 총소득을 분석하고 총소득이 나오면 이제 지출 항목을 찾아야죠. 그러면 첫 번째, 자, 매도경비 있네요. 매도경비 빼면 순매도소득이죠. 순매도소득 얼마? 2억 5천이네요. 그 다음에 은행에 미상환 저당 잔금 2억 5천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 1억이니까 세전 지분 복귀액 요거 빼면 1억 5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이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 하면 1억 3천 이렇게 되겠네요. 1억 3천. 그래서 여기는 1억 3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수정을 했잖아요. 1월, 2월 달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항상 흐름이 이렇습니다. 보유기간의 임대차 소득을 분석하는 방법은 총소득을 분석해요. 그런데 부동산 회계는 총소득을 가능한 총소득이냐, 실제 내가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50호 방이 딱 방 개수를 잡고 방이 다 꽉 차면 내가 버는 맥시멈 3억.
5, 6, 30. 그런데 아이고 공실이 있네. 그것도 10%나.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목은 줄어들겠네. 3억에 90%만 내가 가져가는 거죠. 공실이 10%니까. 그게 유효총소득. 그리고 유효총소득이 나왔으면 지출 항목 세 가지를 찾아요.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세, 영업소득세. 여기는 두 문자 따면 영부세예요. 영부세. 영부세. 영부세 꼭 이렇게까지 암기해야 되나 좀 고민이긴 합니다만 지출 항목이 여기는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세, 그 다음에 여기는 영업소득세겠죠. 영부세야. 그래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수지, 영업소득 세금을 빼면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세후 지분복귀액은 기간 말 현금 흐름을 분석하니까 기간 말 현금 흐름의 총소득은 매도가격 3억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출 항목을 찾는데 우리가 보유기간은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의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의 영업소득세. 그런데 기간 말은 매도경비, 미상환 저당 잔금, 양도소득세. 그래서 요것도 지출 항목을 두 문자 따면 기간 말에는 지출 항목을 기간 말에 차면 여기는 매미세야. 매도경비, 미상환 저당 잔금, 세, 양도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 그래서 영부세, 매미세. 딱 요거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암기가 돼야 이런 문제를 푸는 거죠. 29회 저는 정말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문제 맞춰갖고 오신 분이 실제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밑에 5번 잘렸는데 5번 필요 없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표시가 돼버렸네. 자,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현금 흐름에서 순영업소득과 세전 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 자, 그러면 세전 지분복귀액은 기간말 현금 흐름이고 기간말 현금 흐름이 항상 심플하죠. 그래서 저는 나본부터 찾겠어요. 나본부터. 그러면 어떤 흐름이 옵니까? 첫 번째가 매도 가격. 이게 총소득이잖아요. 총소득. 그 다음에 뭐 빼면 매도 경비를 빼면 이게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소득. 그 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면 세전 지분복귀액. 세전. 그 다음에 뭐죠? 양도소득세 빼면 세후 지분복귀액. 그러니까 지출 항목 세 가지가 딱 나와야 돼요. 즉 매도 경비, 미상환 저당 잔금, 양도소득세. 근데 여기 봤더니 매도 비용 빼면 순매도소득, 미상환 저당 잔금 빼면 세전 지분복귀액. 여기 있네요. 세전 지분복귀액. 그러니까 니은 리을이 들어가야죠.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순영업소득은 볼 필요도 없었다는 문제죠. 얘가. 그 양도소득세를 빼면 세후 지분복귀액. 자, 그럼 순영업소득 산정해보죠. 순영업소득을 산정하려면 일단 총소득이 있어야 되죠. 뭐 총소득은 없네요. 그 다음에 공실,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플러스해야 유효총소득이죠. 기타 소득 나왔네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그러면 유효총소득.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려면 영업경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영업경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논점이에요. 자, 기타 소득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유효총소득이 나오는데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야만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영업소득. 자, 그러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뭐가 논점입니까? 둘 중에 어떤 건 영업경비고 어떤 건 영업경비가 아닙니까?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가요. 재산세는 그러나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양도소득세, 즉 소득세, 취득세 또는 영업소득세, 이런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기타 소득과 미음이 필요하죠.
미음이 아주 중요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본 환원이율과 지분 배당률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어려운 편이죠. 그런데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알죠. 실무에서 우리가 부르는 수익률을 투자론이나 평가론에서 환원이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환원이율을 찾으세요. 그러면 뭐라고만 해주면 돼요. 수익률 찾아. 이거라고 수익률 찾아.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을 찾으세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 찾아. 이 말밖에 아니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용어를 바꿔놨어요. 수익률 계산하라는 걸 환원이율 구하세요. 지분 수익률 구하라는 걸 지분 배당률 구하세요. 이렇게. 자, 그럼 해보자요. 수익률 구해보자고요. 수익률은 공식을 알기 전에 수익률은 그냥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얼마 투자했니? 봤더니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얼마를 벌었습니까? 수익을 분석해야죠. 즉 여기가 투자 금액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 출제자가요. 자료를 주면 투자 금액에 대한 분석 파트하고 수익의 분석 파트로 나눠줘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그 중에 내 돈이 6억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은 4억 받았겠구나.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내가 투자한 금액은 10억이에요. 아니, 내가 아니라 요 투자의 총 투자 금액은 10억이에요. 10억짜리 지금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를 벌었니?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의 기준은 항상 뭐라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라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여기 한 번 더 봐요. 자, 여기 부동산을 투자해서 뭔가를 얻습니다. 수익을.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보죠. 10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했어요. 10억짜리. 그럼 뭔가 수익이 얼마가 나옵니까?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측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은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그리고 이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해보죠. 1억.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은 계산되는 거예요. 10억을 투자해서 결국 얼마 벌었어요? 1억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예요?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군요. 10%. 이게 수익률. 이걸 뭐라고도 부른다? 환원이율. 이렇게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환원이율.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 요 10억을 마련할 때 내 돈만 다 들어갔다면 이 순영업 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겠지만 대부분 내 돈은 일부예요. 왜? 은행에 대출을 쓸 테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 자료를 살짝 보면 지금 총 투자액이 10억 원인데 내 돈은 얼마밖에 안 들어갔어요? 6억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6억밖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내 돈은 6억이 들어간 거예요. 6억. 그럼 결국 대출은 얼마 썼다는 거죠? 대출은 4억을 썼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용이 달라져요. 10억이라는 걸 투자해서 순영업소득 1억이 나오면 요 1억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일부는 누구한테 떼줘야 돼요. 대출을 받았으니까 은행의 목으로 떼줘야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바로 내 목이죠. 그래서 실무에서 내 목은 뭐라고 불러요? 세전 현금 수지. 그래서 항상 이 현금 수지 계열이 내가 가져가는 내 목이에요. 그럼 내 것만 따져보자고. 내 것만 따지면 내 돈 6억이 지분 투자 금액. 그리고 내 돈 6억을 투자해서 나가 얼마를 받았어요? 세전 현금 수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자고. 이제 잘 봐요. 자, 수익만 이렇게 보자고요. 자, 지금 10억을 투자했어요. 이건 확실해요. 10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 10억을 투자해서 얼마의 순영업 소득을 봅니까? 그러면 항상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면 이게 내가 가져가는 내 목.
부채 서비스액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 은행이 가져가는 거 이 두 개를 합친 게 항상 순영업소득이란 말이에요. 순영업소득. 이걸 놓치면 이 문제는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를 딱 보면 지금 제가 일부러 순영업소득을 1억이라고 해놨잖아요. 1억. 그러니까 1억이라는 순영업소득을 은행이 가져가는 게 부채 서비스액 4천. 내가 가져가는 게 세전현금 수지로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게 세전현금 수지로 6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것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6억을 투자해서 나는 얼마를 가져가요? 내 목으로 6천을 가져가니까 6억을 투자해서 6천 가져가네 10%. 얘도 10%야. 10%. 그러니까 요건 지금 강의 중에 제가 항상 하는 틀이고 이제 요런 걸 딱 보고 이제 쉽게 찾아줘야 돼요. 자, 아이고. 환원 이율을 구해. 수익률 구하라는 거구나. 얼마 투자했지? 10억짜리. 얼마를 벌었지? 내가 가져가는 게 6천? 은행이 가져가는 게 4천이네? 그럼 합이? 1억을 벌었구나. 총 1억을 벌었구나.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으니까 10%. 이렇게. 이게 수익률이죠. 환원이율이고. 근데 내 것만 따져봐. 그러면 내 것만 따져보자고요. 자, 내가 투자한 금액 6억. 내가 가져가는 목이 얼마? 6천. 6억을 투자해서 6천 가져갔네? 10%. 아이고, 별거 아니네. 둘 다 10%예요. 자, 위험. 투자 위험은 일단 사금, 법인유, 시운치. 이게 암기가 떠올라야죠. 이게 위험의 종류. 근데 밑을 봤더니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감에 따라 부채는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 이건 전부 다 대출, 금융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 뭔가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금융 위험 이렇게 가야죠. 금융 위험. 자, 아파트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을 때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험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이 아파트 하나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최근에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25회 이후로는. 그런데 올해 나와버렸어요. 올해. 지금 아파트 대신에 상가의 기대 수익률. 근데 문제가 좀 달라. 그래서 잘 보셔. 이건 꼭 푸셔야 돼요. 우리가 꼭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니까. 자,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얼마의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럼 항상 수익률이 중요하죠. 근데 이 수익률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황이 오면 수익을 10% 얻고 호황이 오면 최대 몇 프로까지 얻는다는 거예요. 30%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아파트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제가 그러면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 상황이 결정해. 불황이 오면 말이야. 네가 투자하고 불황이 오면 겨우 10% 얻어. 그리고 보통이면 20% 정도 얻고 야 그리고 경기가 아주 좋으면 너 30%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수치를 어떻게 뽑아냅니까? 그럼 간단하죠. 자, 들어간다. 불황이 오면 10%를 얻는데 10%를 얻을 확률이 얼마뿐이에요? 10%를 얻을. 이게 둘 다 프로니까 요건 요 퍼센트를 빼고 있자고요. 불황이 오면 나는 10이라는 수익을 얻어요. 10이라는 수익을. 근데 이 10이라는 수익을 얻을 확률이 30%밖에 안 되니까 결국 10에 30%인 3%를 얻는 거예요. 3%. 3%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황이 오면 20을 얻죠. 20. 근데 20을 얻을 가능성, 확률이 얼마밖에 안 돼요? 40%밖에 안 되니까 2, 4는 8%를 가져가는 거예요.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황이 오면 최대 얼마까지 얻어요? 30을 얻죠. 퍼센트 떼고. 근데 30을 가져갈 확률이 30%밖에 안 되니까 30을 30%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9%죠. 9%. 그러면 이 각각의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니까 이 각각의 상황에 의한 수익률을 다 합친 이게 둘을 합치면 11, 9, 아이고 20%네요. 정답은
20%.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면 바로 계산기 치지 않아도 암산으로 돼요. 자, 보세요. 자,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불황이 오면 10을 얻네. 10을. 근데 10을 얻을 가능성이 30밖에 안 돼. 그러면 3 가져가겠구나. 3. 보통이 오면 20 가져가네. 근데 20을 가져갈 확률, 가능성이 40%밖에 안 돼. 그럼 20에 40%, 8을 가져가겠구나. 호황이면 30을 가져가는데 30%밖에 안 돼. 가져갈 확률이. 그러니까 30에 30%, 9를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이거 3개 합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응용된 게 요 시험 문제야. 요 시험 문제. 이 시험 문제는 거꾸로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줘버렸어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똑같은 거예요. 자, 해보자고, 해석이. 상가를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의 기대 수익률을 얻나요? 그러면 상가를 투자한 이후에 시장 상황이 수익률을 결정해요. 이런 거죠. 자, 비관이 오면 4, 낙관이 오면 최대 10까지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보자고요. 비관적인 투자를 한 이후에 비관적인 상황이 오면 나는 4를 겨우 얻어가는 거예요. 4를. 근데 4를 가져갈 가능성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또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 2는 8. 그러니까 얼마 가져가요? 0.8을 가져가는 거죠. 0.8. 자, 그 다음에 정상이 오면 얼마를 가져갑니까? 이거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낙관이 오면 최대 10까지 가져가는데 10을 가져갈 가능성이 결국 40%니까 낙관이 오면 나는 4를 가져가요. 이런 거죠. 4. 그러면 우리가 얘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A라 할까요? A. 그러면 정상이 오면 A만큼을 가져가는데 A를 가져갈 확률이 40이니까 결국 0.4 A 이렇게 가져가죠. 그래서 이것들 다 합치면 이것들 다 합친 게 8이라는 거예요. 이것들 다 합친 게 8. 이것도 다 합친 게. 그러면 아이고 수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수식. 자 4.8 8에서 4.8 빼면 4.8에서 4.3.2 아이고 3.2 그리고 3.2 나누기 얼마? 0.4 그러면 0.4 4, 8에 30이니까 약 8%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공식이에요. 여기 공식. 이게 이 감이 와야 돼요. 이 감이 이 세 개를 다 합친 게 8이에요. 8. 0.8 플러스 0.4A 플러스 4가 8. 그러니까 0.4A는 결국 0.4A는 8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적어드릴까요? 아이고 0.4 아이고 적어드리려고 했더니 자꾸 이거 오류가 나네요. 자 이거 요걸 눌러야죠. 0.4A A는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3.2 이게 요 수식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8번 위험 분석. 투자의 위험 분석은 제가 수업 중에 재보할감 포트폴리오. 그런데 여기는 보수적 예측이 나왔고 위험 조정 할인율이 나왔죠. 항상 이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자 1번부터 볼까요?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맞았고 평균 분산. 평균은 항상 수익을 의미하고 분산은 위험을 의미하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게 평균 분산 범위인데 평균은 수익이고 평균은 수익을 의미하고 분산은 위험을 의미하니까 결국 평균 분산 지배원리 또는 평균 분산 결정법은 수익과 위험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수익과 위험을 이용해서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니? 그러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소리.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큰 거,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합니다. 이게 평균 분산 지배원리 또는 결정법이죠. 옳은 질문. 근데 보수적 예측이 무엇입니까? 수익은 가능한 높게 낮게 항상 수익은 추계를 할 때 낮게 그 다음에 낮게 추정하는 것이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미래 그렇게 하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둡니다. 맞았죠? 항상 두 가지인데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수익만 줬잖아요. 수익을 가능한 낮게 추정해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이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항상 모가지를 쳐야죠. 위험. 자, 투자자가 위험을 발견하면 항상 뭘 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할인율을 조정하는 거죠. 할인율. 근데 할인율이라는 게 항상 뭘 의미하더라?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위험이 발견되면 투자자는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또는 요구 수익률을 조정합니다. 이런 뜻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니까 위험이 발견되면 요구 수익률을 항상 내가 요구하는 수익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이 예견되면 나의 요구 수익률을 올린다는 방법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니까 할인율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끝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틀린 거죠.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 요놈이 정답이에요. 요거 두 가지만 알아도 위험의 관리는 이미 정답. 둘 중에 한 번은 맞추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민감도, 그 다음에 감흥도. 요 분석은 항상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거죠. 원인. 그리고 이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근데 여기는 투자니까 수익률 또는 순효과 이런 표현을 잘 준단 말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 요놈이 원인이에요. 요놈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고 원인이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 투자니까 순효과나 수익률이겠죠. 요 결과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나요? 둔감하게 반응을 보이나요? 요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얘도 지금 정답이 체크되어 버렸네. 자, 다 해봐야지. 자, 이렇게 해놓고 얼른 푸시보는 푸셔보자.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포트폴리오 이론은 세 가지 논점으로 되어 있죠. 세 가지 논점.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모든 위험이 제거되나요? X. 항상 시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위험은 감소되지 않죠.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잘 묶더라도 시장의 경기가 나쁘면 투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시장의 위험을 제거해 주지는 못해요. 근데 시장의 위험은 포트폴리오로도 제거될 수 없으니까 그걸 독한 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나오면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이고 이 시장 위험은 포트폴리오로 감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된다. 이렇게 봐야죠. 비체계적인 위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이 어떤 자산끼리 묶습니까? 그러면 수익률의 방향, 결론부터 낼까요? 어떤 자산으로 묶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어야죠. 근데 서로 다른 자산인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수익률의 변화 방향을 가지고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쪽의 수익률이 올라갈 때 한쪽의 수익률도 따라서 올라가면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자산이라고 비슷한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쪽의 자산이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갈 때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떨어진다면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서로 다른 자산으로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익률을 가지고 측정하는 상관계수를 통해서 측정하죠. 상관계수. 근데 상관계수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죠. 플러스 1 사이. 자, 그럼 이거 나서 딱 이걸 하나 적어놓고 자 보자고요. 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간의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엇갈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성 자산들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수익률의 방향으로 유사하냐 다르냐를 보니까. 자, 그러면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말은 서로 다른 자산이라는 거예요. 수익률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크다.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항상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이게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니까. 플러스는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고. 예. 자,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말합니다. 자,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된 포트폴리오인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예요?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가장 낮은 거.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가장 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니까. 이게 동일한 위험에서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반대로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입니다. 이래도 맞는 것이죠. 자, 여기 어렵습니다.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합니다. 자,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쪽이 수익이고 이쪽이 위험이에요. 수익, 위험. 근데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항상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 여기다 해볼까요? 아이고. 자, 우리가 효율적 전선 구할 때 항상 이쪽이 수익, 기대 수익률, 이쪽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의 위험 이렇게 하죠. 근데 효율적 전선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상향합니까? 수익과 위험이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례 관계. 수익이 올라가면 위험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표현을 아주 어렵게 해놨어요.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위험을 감소하는 것이다. 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높다는 거죠. 수익이 낮으면 위험도 낮고. 그러니까 뒷문장이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어려운 문구예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건 위험을 낮추겠다는 방법이죠. 대표적인 위험의 관리 방법이죠. 네. 자, 26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딱 봐도 시장 물가, 인플레이션, 시장의 경기,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리고 이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제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너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투자 자산과 상관계수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자, 항상 상관계수는 수익률의 변화 방향으로 찾아내는 것이고, 자, 상관계수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항상 한 줄 적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인데, 자, 플러스 1이라면 플러스 쪽에서 가장 큰 수치죠. 플러스는 수익률의 측면에서 수익률이 둘이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지는 관계니까, 비례 관계니까 유사한 자산이에요. 이게 플러스인 유사한 쪽에서 가장 큰 수치니까 플러스 1이면 완전히 동일한 자산이에요. 완전히 동일한 자산. 그러니까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묶어도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보다 작다고 돼 있으니까 최소한 플러스 1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다른 자산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있다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두 개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서로 다른 방향? 그럼 반비례죠. 그러면 상관계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값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반비례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고,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수익률이 서로 반비례로 움직이니까 서로 다른 자산이죠. 따라서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커진다고 해야 돼요.
커진다. 이렇게 고쳐져야죠.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요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죠. 효율적 전송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 이게 너가 정답이고요.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인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또 나왔네. 체계적인 위험은 절대 제거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이고 그 결과 총 위험을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에서는요. 위험을 두 가지로 나눠요. 위험을, 총 위험을. 하나는 시장으로부터 나타나는 체계적 위험. 그 다음에 개별 자산이 갖고 있는 비체계적 위험. 근데 포트폴리오는 둘 중에 어떤 걸 줄이는 거예요? 이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여서 총 위험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예. 자, 나름대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했어요. 꼭 수업 듣고, 이격인 수업을 듣고 보시는 게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